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서 특히 저소득층이 굉장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제가 보니까 그 공무원인데 나와서 그 수익이 없으니까 포장마차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40일을 넘어섰습니다. 예. 9일 기준이긴 한데요. 미국 역사상 최장 셧다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경제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셧다운이 계속된다면은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해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예. 지금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어서 3분기 경제 성장률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예. 2분기 성장률이 3.8%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전망치가 4% 이렇게 있긴 한데 지금은 그걸 좀 달성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도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잠정치긴 합니다만 11월 달이 50.3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 얘기는 사람들이 돈 쓰기가 좀 두렵다,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물가는 워낙 높고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제 공무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140만 명 정도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명은 월급도 받지 못하고 무급휴가에 들어갔고요. 70만 명은 돈은 못 받은 채로 출근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출근을 좀 더 해라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 대신에 급여는 없고요. 예. 근데 보통 셧다운이 끝나고 나면은 소급 적용해서 월급을 다시 받게 되는데 그 이제 공고문에 월급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출근은 하긴 하되 밀린 월급을 받을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하고요. 예. 지금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있는 그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 나가 있는 정부에서 일단 먼저 급여를 주고 그걸 예. 나중에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너무 경제가 좀 불안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출근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이제 뭐 투잡을 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저소득층 위해서 지원되는 역량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스냅이라고 예.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전부가 아니라 65%만 지급해라라고 말하면서 주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 간에 마찰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최근에 보니까 공무원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많이 해고할 것이다. 근데 또 네. 민간 기업 기술 대기업들도 많이 해고 당하는 예정이 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들을 많이 해고할 것이다라는 그 네. 통보가 있었고 또 기술 기업들은 정말 뭐 아마존 등등해서 뭐 수천 명 해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네. 걱정이에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예. 해고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 기업들이 10월 달 한 달 동안에 15만 명 넘게 해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날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은 해고 인력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이 본사 전체 인력이 35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3만 명 줄이겠다고 와.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이런 IT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지금 14,000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5,000명, 인텔도 수천 명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파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많아지면은 경제 여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워낙 좋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계속 좋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트럼프 정부는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네. 있는데요. 비만이나 당뇨가 있으면 앞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힘들 수가 있다는데 네. 점점 이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투자 이민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시민권, 영주권지 이렇게 받긴 합니다만 그 전에 일단 미국에 일단 가야지 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 과정도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비만, 당뇨 등 대사 질환, 거기에다가 암 이런 일정 질환 있는 사람들에게 예.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비자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이 승인한 의사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예. 정신 건강이나 마약, 알코올 중독 이력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6일 날 해외 공간에 지침서를 전달했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은 비자 심사할 때 미국의 자원을
고갈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만하고 네. 당뇨는 왜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공공 의료에 대해서 부담이 될 경우 아. 이제 이런 사람 들어오게 되면은 의료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럼 예. 혹시라도 미국에 부담이 될까봐 미리 막겠다는 건데요.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정 상태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질환이 있다면은 이걸 미국 정부의 어떤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만한 돈이 있느냐 이것까지 파악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일단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대사 질환, 신경계 질환, 암, 당뇨병,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 때문에 수십만 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무부가 그 비자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0%가 비만이고 그리고 심장 질환은 사망 원인 1위인데 비만이 특히 뭐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결국은 이런 질환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공공 의료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평가해서 미리 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말씀인 것처럼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충분한 재정 지원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지금 당장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미국 가기가 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뭐 한 이민 변호사에게는 영사관 면접할 때 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그 전문직 전용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00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예.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 투자이민 이제 비자도 굉장히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내거나 예. 아니면 아주 튼튼하거나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꼭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 못 가봤는데 가기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가봐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럼프 타워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된 건물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여의도에 트럼프 그쵸, 타워 있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워싱턴 D.C.에 새 미식 축구장이 들어서는데 거기에도 본인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했다. 이거는 무리한 부탁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그 자본금을 많이 낸 건지 이런 부탁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백악관 관계자가 전한 내용이고요. 예. 워싱턴 커맨더스 구단주 그룹 관계자들에게 이 관계자가 연락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새로 건설되는 돔 구장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한다 이런 예.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우리나라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대변인이 새로운 경기장을 지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한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사람들 얘기는 정부 압력에 저항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대통령인데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들어줄 거라 하는데 이게 이제 신축 구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협조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네. 이 커맨더스의 새 경기장은 1961년부터 96년까지 팀이 홈무용 사용했었던 RFK 스타디움 부지에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 이 부지가 연방 정부 소유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인근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시의 수건에 따라서 이전 정부 바이든 정부 측에서 이걸 이제 워싱턴 D.C. 측에 99년간 무상으로 이관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이게 연방 정부 소속의 땅이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고 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해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가 허가를 해준 것이니까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좀 붙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바뀌면 또 이름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안 바꿔주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한번 붙인 이름이니까. 예, 그래요. 네, 어쨌든 사실 구단주들이 이렇게 이제 구장을 지으면서 이름을 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긴 한데 사실 대통령한테 이름을 팔 수는 없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또 본인이 직접 내 이름 달아달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달아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사업가였기 때문에 네. 뭐 호텔이나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적이 있는데 그 구단을 약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고요. 예. 어쨌든
자신 이름 달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네. 20년간 좌파 정권이 집권했던 볼리비아에서 중도 우파 성향의 신임 대통령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네. 왜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된 건지 그리고 네.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미국과 관계가 대폭적으로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좌파 정권에서는 2008년에 모랄레스 대통령이 내정 간섭 이유 때문에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추방하면서 미국과 이제 볼리비아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데요. 이번에 파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랜더 국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남미 지역에서 우파 정권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 예. 밀레이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 그리고 에콰도르의 노보 대통령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요. 남미 지역에서 이렇게 우파 정권이 점점 들어서자 지금 볼리비아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밀레이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400억 달러 지원 계획도 밝히면서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예. 물심양면으로 좀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요. 갑자기 20년 동안 좌파 정권이 잡았었는데 왜 바뀌었나 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인물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네, 20년 동안 이제 집권하면서 경제 위기가 왔었고요.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었고 거기에다가 이 사회주의 운동, 이 정당이 20년 동안 권력을 잡았는데요. 모랄레스 대통령은 원주민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 예. 대통령이 아르세 대통령인데 모랄레스 대통령은 농민, 원주민이 기반을 받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르세 대통령은 기술 관료, 중도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양측 간의 권력 투쟁이 벌어졌고 약간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 틈을 타서 우파 정권이 국민들을 공약했고요. 그래서 이제 표가 옮겨가게 된 건데 파스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념은 국민의 식탁에 밥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 경제는 타파하고 부패 정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제 정권 다시 나를 한 번 더 살려보겠다 이렇게 네. 약속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태국, 방콕, 중국, 상해 이런 데 많이 여행들 가실 텐데 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에 소매치기도 많고 사기도 많다면서요. 조심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가장 위험한 도시는 태국 방콕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트래블 빈저라는 곳에서 전문 매체, 여행 전문 매체인데 여기서 올해 세계 여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후기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공개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태국 방콕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와. 방콕 갔던 사람들이 이제 리뷰 같은 거 올리는데요. 그 1000건당 사기, 예. 소매치기 언급한 것이 거의 10건이 나왔습니다. 많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파리, 어. 체코 프라, 중국 상하이, 로마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 혼잡 구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파리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이런 것이 위험하고요. 개선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하철역,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는 콜로세움, 트레비 예. 분수 이런 곳에서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나라별로 약간 특징이 달랐습니다.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요. 네. 경찰인 것처럼 4층에서 아, 그래요? 지갑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 중국 상하이에서는 호객행위가 심한데요. 예. 그러니까 좀 부풀리기, 그러니까 물건값을 엄청 아, 부풀려서 네. 사기를 치는 거고, 그리고 유럽 같은 데서는요 미성년자나 이민자 동원해가지고 약간 그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걸 예. 하면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방법은 첫 번째는 혼잡 시간대 네.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행하면은 당연히 혼잡 시간대 돌아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그때는 긴장해라, 경계태세를 늦추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이 기본 수칙 발표한 게 있는데요. 예. 지퍼가 달린 가방은 반드시 몸 앞쪽에 예, 하고, 그리고 지하철,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혹시라도 휴대전화는 노출하지 마라. 예. 그리고 누가 혹시 와서 서명 좀 해주세요, 기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대응하지 마라. 네. 라는 것 지침이고요. 그리고 또 보험업계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신분증과 여권을 미리 사본을 챙겨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분실 보험을 미리 들어두고 여행 가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SNS에 자극적인 유행 영상을 따라하다가 10대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영상을 찍기 위해서 데오드란트를 흡입한 12살 소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SNS에 아예 접속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나라들도 생겨나고 네,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이제 크로밍 또는 호핑이라고 말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몸에 뿌리는 건데 그걸 이제 흡입을 해가지고 그러게요. 네, 약간 환각 상태를 만드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걸 가지고 영상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고가 워낙 빈번하다 보니까 덴마크는 15세 미만은 SNS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고요. 이걸 입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살 이상은 부모가 특정 앱을 접근을 허락할 경우에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 이미 작년 12월 달에 16세 미만은 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안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뉴질랜드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는 15세 미만은 SNS 계정을 만들 때 부모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미국은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플로리다 가장 엄격합니다. 14세 미만은 SNS 계정 아예 만들 수가 없고요. 14세부터 15세까지는 부모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지만 만들 수가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애들이 또 피해서 갈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네. 문제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좀 예.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조사를 봤더니 덴마크에서 11살부터 19살까지 청소년들이 60%가 일주일에 한 번도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 왜? 이거 하나 SNS 하나. 하느라고.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앤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